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으며 푼다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사고 싶은 걸 다 사는 쇼핑으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잠시의 행복을 느낄 뿐, 그 뒤에 공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 행동을 반복하죠. 오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함의 즐거움. 이 책의 저자는 가진 물건이 적을수록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또 미니멀리즘으로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생활의 정리정돈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중에 처분해야 할 물건이 많아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수십 가지가 되는 정리정돈 비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니멀리즘의 대상은 오직 자신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미니멀리스트의 마음가짐을 기른다면 이 단순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이며 미니멀리즘으로 어떻게 진짜 부자가 되는지 알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화로 시작하자.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의 눈앞에는 적어도 20가지 물건들이 쭉 늘어서 있을 것이다. 어떤 물건들인가? 어쩌다 그 자리에 놓이게 됐을까? 그 용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손에 넣고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이 물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쩌다 그렇게 많은 물건이 집안에 놓여 있게 된 걸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물건은 세 종류로 나뉜다. 쓸모 있는 물건, 예쁜 물건, 추억이 깃든 물건.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기가 가장 쉬운 쓸모 있는 물건부터 생각해보자. 쓸모 있는 물건들은 유용하고 기능적이어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끝내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물건은 생존에 꼭 필요하고 또 어떤 물건은 우리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물건은 의외로 적다. 소박한 쉼터에 체온을 조절해줄 옷, 물, 음식, 그릇 몇 개, 조리기구 몇 개가 전부다.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이 아니라면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에 꽤 유용한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침대, 이불, 노트북 컴퓨터, 차 주전자, 빗, 펜, 스테이플러, 전등, 책, 접시, 포크, 소파, 전기 연장 코드, 망치, 드라이버, 거품기 등.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될 것이다. 자주 손이 가고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미니멀리스트의 가정에서 환영받는다. 아참, 한 가지 기억해두자. 쓸모 있다고 분류되는 물건들은 반드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흔히 간과되는 지점이다. 대다수의 가정에는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는 물건이 수두룩하다. 중복되는 물건들이 아주 좋은 예다. 찬장 안에 쌓인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 중에 실제로 쓰는 게 얼마나 될까? 무선 드릴이 정말로 2개나 필요할까? 그 외에도 사용이나 관리가 너무 복잡해서 구석에 처박아둔 물건들도 있다. 만약을 대비해서 혹은 혹시 필요할까봐 서랍 뒤편에서 기회를 엿보며 데뷔할 날만 기다리는 물건들도 있다. 모두 집에서 쫓겨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이다. 쓸모 있는 물건들과 섞인 것 중에 실용적인 기능은 없지만 전혀 다른 의미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 간단히 말해 감상하기 좋은 물건들이다. 유사일에 우리 인간은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부터 우리 집 소파 위에 걸린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식물이 그 증거다. 심미적 감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름다운 꽃병이나 유려한 선이 돋보이는 모더니즘 의자를 눈을 반짝이며 감상하면 우리 영혼까지 적시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그런 물건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런 물건들은 집안의 눈에 띄는 장소에 놓고 떠받들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제 아무리 베네치아 무라노 섬에서 온 유리 공예품이라 해도 선반 위에서 먼지만 쌓이거나 설상가상으로 상자에 넣어 다락 위로 올라갔다면 알록달록한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관하겠다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어느 여름에 다녀온 공예품 전시회에서 마음을 빼앗긴 물건이라고 해서 거실의 벽난로 선반에 평생 모셔둘 가치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에 눈길이 닿을 때마다 환한 미소가 떠오른다거나 그 조화로운 모습에 삶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 물건은 얼마든지 집안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아름답거나 유용하다면 결정하기가 정말 쉬울 것이다. 하지만 정말 분명한 사실은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을 무수히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물건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 걸까? 10중 8구 어떤 추억이나 정서적 애착이 있어서다. 할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그릇, 아버지가 모은 동전들, 신혼여행에서 구입한 옷, 그런 물건들은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과 장소들, 사건들을 떠오르게 한다. 대개의 경우 선물과 갑오, 기념품의 형태로 집에 들어온다. 다시 말해 어떤 물건이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다면 뿌듯한 마음으로 진열하고 그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즐겨라. 반면 일말의 의무감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증거로 물건을 꼭 붙잡고 있는 거라면 자신의 동기나 태도를 스스로 분석해보는 편이 좋겠다. 집안을 걸어다니며 물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 내 삶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 내가 샀을까? 아님 누가 나한테 준 거니? 내가 널 얼마나 자주 쓰니? 없어지거나 부서지면 새 걸로 다시 사게 될까? 아니면 안심하게 될까? 애초에 내가 정말로 원했을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대답하라. 이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물건의 하위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중 하나는 다른 물건의 물건이다. 말하자면 어떤 물건은 자연스레 다른 물건들을 늘어나게 만든다는 말이다. 액세서리, 설명서, 청소 도구 혹은 그 물건에 어울리고 그 물건을 진열하고 그 물건을 담아두며 그 물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물건 등등. 이렇게 되면 잡동사니를 한 무더기 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물건을 버리면 내다 버릴 물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니까. 두 번째 하위 카테고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다. 이 경우는 좀 까다롭다. 자녀의 물건은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은 거의 없다. 만약 오빠나 남동생이 지하실에 카약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무려 15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쌓아둔 취미용품들이나 당신이 사춘기 시절 사용하던 낡은 비디오 게임을 처분할 때에는 좀 더 요령이 필요하다. 당장은 그냥 집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잘 파악해두면 된다. 저건 쓸모가 있고 저건 예쁘고 저건 다른 사람 거네. 아직 치우지 못한 잡동사니는 걱정하지 마시길. 금세 정리하게 될 테니. 물론 쓸모없거나 못생겼거나 정체불명의 물건을 만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먼저 시작해라. 집에서 쫓아내라. 물건이 곧 당신 자신은 아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심어준 믿음과는 반대로 물건이 곧 당신 자신은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물건은 물건일 뿐이다. 잡지 한 면을 가득 채운 광고나 영리한 상업적 문구가 당신에게 무엇라 이야기하든 어떤 물리적 혹은 수학적 마력도 이 경계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광고가 내세운 주장의 희생양이 된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는 물건의 하위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겨난다. 야심찬 물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거나 우리가 상상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하는 물건들이다. 몸무게 9kg이 줄어들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며 록밴드로 활동하는 상상 속의 당신 말이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특정한 이미지를 투영할 심산으로 구매한 물건들도 수두룩하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다주는 작은 차 한 대만 있으면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가 쉽게 충족된다. 그러면 어째서 고급 차량을 구매하느라 2배, 아니 심지어 3배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할까? 자동차 회사가 광고 회사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는 자동차란 우리 자신, 우리의 성격,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확신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소비자와 동일시하고 싶은 충동은 집을 고르는 것부터 집안을 채우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그마한 기본적인 주택이면 거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야심찬 마케팅은 우리에게 개인 욕실이 딸린 커다란 안방, 자녀들 각자의 침실, 남성용 욕실과 여성용 욕실, 전문가 수준의 도구가 갖추어진 주방이 필요하다고 명령한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집의 평수가 지위의 상징이 되고 더 커진 집을 채우기 위해 자연스레 더 많은 소파와 의자, 테이블, 장식품을 비롯해 그 밖의 물건들이 필요해진다. 오늘날 같은 매스미디어 세상에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란 쉽지 않다. 광고회사들은 물질적 재산이 성공의 척도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붓는다. 그들은 지위를 얻으려고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돈으로 사면 훨씬 쉽다는 상술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다다익선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성공한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등의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는가?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는가? 이런 표현들은 물건을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는 물건이 많아지면 머리가 더 아프고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다. 어떤 물건이든 구매하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득이 된다. 하지만 그게 우리는 아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상품도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값비싼 화장품을 바른다고 우리가 슈퍼모델이 되지도, 근사한 가드닝 도구가 있다고 없던 원예 재능이 생기지도, 고급 카메라가 있다고 유명 사진작가로 변신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행복하게, 더 예쁘게, 더 똑똑하게, 더 좋은 부모나 배우자가 되게, 더 사랑받게, 더 체계적이게, 더 유능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간직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 물건들이 처음에 한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 손에서 떠나보낼 때가 된 것 아닐까.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경험을 대신하지 않는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면 캠핑 장비, 스포츠용품, 물놀이 장난감으로 창고를 가득 채울 필요가 없다. 산더미 같은 뜨개실, 가득 쌓인 요리책, 몇 상자씩 되는 미술용품이 있다고 훌륭한 뜨개 솜씨, 전문가 수준의 요리 실력, 천재적인 창의성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개인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극히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물건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입증하기 위해 어떤 물건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기도 한다. 치어리더 유니폼, 학교나 팀 이름이 새겨진 스웨터, 수영대회 트로피, 오랫동안 잊고 지낸 대학 수업에서 쓰던 공책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성취의 증거라는 말로 그런 물건들을 간직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이 항목들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자신이 가진 물건을 비판적인 눈길로 검토해보라. 우리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대변하며 상상의 자아에게 필요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안 됐지만 이런 물건에 공간과 시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바치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 기억과 꿈, 야망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우리 자신은 아니다. 그러니 이제 좋아하지 않는 취미, 끝맺지 못한 일, 실현하지 못한 환상의 편린을 제거해 새롭고 진정한 가능성이 꽃피는 공간을 마련해보자. 야심이 담긴 물건들은 가상의 삶을 위한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잡동사니는 말끔히 치울 필요가 있다. 사물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는다. 물건 하나를 소유하는데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생각해보라. 물건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관련 리뷰를 읽고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보고 구매할 돈을 벌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가져오고 놓을 자리를 찾고 사용법을 익히고 물건을 닫고 물건을 관리하고 추가 부품을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물건을 보호하고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고 망가지면 고치며 심지어 물건을 처분한 뒤에도 가끔 돈을 지불한다. 여기다 집에 보유한 물건의 개수를 곱하라.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단한가. 우리가 가진 물건을 모두 잘 관리하는 건 아주 힘든 일이다. 사실 산업계 전체가 발벗고 나서서 우리가 물건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만든다. 기업들은 물건을 하나 사면 그에 맞는 전문 청소용품까지 팔아 돈을 벌어들인다. 의류용 세제, 은제품 광택제, 가구용 왁스, 전자제품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 가죽용 유연제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나 보석, 미술품이 손상되거나 도난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번창한다. 자물쇠 제조업자, 경비업체, 금고 생산업체들은 우리의 물건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물건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온통 쏟아붓고 나면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마치 물건이 우리를 소유한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우리가 물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어느 날 가게나 광고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하고는 그 물건 없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문득 상상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 이웃 사람도 가지고 있고 언니도 선물로 받았으며 직장 동료도 지난주에 샀는데 세상에 그 물건이 없는 사람이 지금 나 혼자인 거야? 상대적 박탈감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그 다음에는 이 물건을 어떻게 손에 넣을까 고민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물건을 선물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직접 구매해야 한다.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확인하고 혹여 세일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당장 구입할 형편이 전혀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 갖고 싶다. 그래서 현금을 탈탈 털거나 초과 근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나중에 대금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침내 물건을 구매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결국 나의 것이 되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새들은 노래하고 온갖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진다.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물건을 사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앞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물건만 손에 넣은 게 아니라 책임도 잔뜩 지게 되었다. 먼지와 더러움이 기능을 저해하고 수명을 줄일지도 모르므로 물건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아이들과 동물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사용할 때에도 깨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듣다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새 차를 산 뒤로 주차장 끝자리에 주차한 적이 몇 번인가? 긁히거나 움푹 파인 곳을 발견하고 하루를 망친 적이 몇 번인가?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에 토마토 소스가 튀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새로 산 물건이 어딘가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언을 구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설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밖으로 나가서 수리에 필요한 적당한 도구나 교체품을 구입한다. 그래도 고치지 못하면 물건을 들고 수리점으로 간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아 일 처리를 미루기도 한다. 물건은 구석이나 옷장, 창고에 가만히 놓인 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른다. 물건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저 실증이 났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 물건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은데 죄책감이 들어 마음이 불편하다. 나중에 다른 광고를 보면 완전히 다른 물건에 마음을 빼앗긴다. 심지어 이번 물건은 저번보다 한결 더 흥미롭다. 잠시 숨을 돌리고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했는지 추억에 잠겨보자.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때가 물건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었던 시기일 것이다. 당시의 삶은 한결 단순했다. 담보대출도 자동차 할부금도 보험에 들 모터보트도 없었으니까. 배우고 살아가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물건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었고 무엇이든 가능했다.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그런 기쁨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도덕경을 저술한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만족하다, 적당하다, 혹은 알맞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넘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한 음식과 물, 옷, 쉼터가 있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독자들은 누구나 알맞은 만큼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서 더 많이 사고 또 갖고 싶은 충동을 여전히 느끼는 걸까? 만족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탐구해보자.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욕구를 채우거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욕구를 충족시킨 뒤에도 우리가 원하고 욕망하는 대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족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로 아주 간단한 일이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도 접하지 못하고 잡지나 신문도 구독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생활을 하겠지만 지금 가진 것에 완벽하게 만족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옆에 한 가족이 더 큰 집을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채워 넣는다.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한다. 그 뒤로 더 많은 가족들이 이사를 와서 온갖 종류의 집들과 자동차, 물건들이 생겨난다. 맙소사. 그동안 우리는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다.
위성이 연결되어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게 된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은 여전히 전과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는 이 물건을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했지만 이제부터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억만장자들조차 이 현상에 면역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상대보다 더 큰 요트를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다. 최고 수준의 부를 축적하더라도 물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인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가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물건을 더 소비하면서 느끼는 사소한 유용함이나 만족감은 급속히 줄어들고 경제학자들이 만족점이라고 부르는 지점부터는 사실상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 따라서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물건을 사는 행위는 야바위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승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 뿐이다.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느긋하며 더 만족할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르면 미니멀리스트의 생활 방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만약 우리 삶에서 풍족함을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동네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둘러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복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왕족처럼 살고 있는 셈이다. 나는 집에 욕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만스러워하곤 했다. 볼일을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샤워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러다 어느 날 피터 맨젤의 우리 집을 공개합니다. 라는 놀라운 책이 내 손에 들어왔다. 이 책은 전 세계의 평균적인 가정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표지를 장식한 주인공들은 전 재산을 집 앞에 가지런히 늘어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무조건 이 책을 펼쳐보라. 얼마나 적게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나는 어떤 지역에서는 실내 화장실을 갖추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덕분에 나의 상대적인 유복함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화장실이 하나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도 깨달았다. 우리의 처지가 이 세상에서 어느 수준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하면서 만족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짓기로 하자. 아주 간단한 일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는 종이와 연필뿐이다.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의 집을 철저히 살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라. 개중에는 여기서 의심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겠지만 난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다. 책, 접시, 포크, 셔츠, 신발, 이불, 펜.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목록에 적어라. 너무 어려운가? 그러면 방 하나만 먼저 시도해보라. 여전히 못하겠는가? 그러면 서랍 하나만은 어떨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이 가진 물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버릴 것, 소중한 것, 넘겨줄 것. 물건들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될 것이다. 버릴 것, 소중한 것, 넘겨줄 것. 우선 크고 튼튼한 쓰레기 봉투를 집어라. 여분의 상자도 손에 들고 있어라. 이 상자는 잠시 결정 보류라고 부를 것이다. 물건들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계속 보관하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지만 아직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물건들을 마주칠 것이다. 어쩌면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지도 모른다.
몇 가지 까다로운 물건들 때문에 경로를 벗어나거나 작업의 탄력이 떨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 빨리 결정하기 어려운 물건은 잠시 여기다 넣어두어라.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분류하면 된다. 사실대로 말하면 심지어 한 번 더 생각한 뒤에도 결정 보류 상자는 여전히 꽉 차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경우 상자를 봉하고 그 위에 날짜를 적어라. 그리고 지하실, 다락, 창고 혹은 벽장 뒤편에 잠시 보관해 두어라. 만약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도록 물건을 꺼내려고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면 좋아하는 자선단체에 기증하라. 이 상자는 어려운 결정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핵심은 반드시 보관하겠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물건으로부터 공간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버릴 것부터 시작해보자. 버릴 품목에 속하는 것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음식 포장지, 얼룩지거나 찢어진 옷,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과 약품, 상한 음식, 잉크가 굳어 나오지 않는 펜, 진한 달력, 신문, 전단지와 팸플릿, 광고 우편물, 재활용할 수 없는 병과 용기, 고칠 수 없거나 고칠 가치가 없는 고장난 물건들처럼 쓰레기가 확실한 물건들은 모조리 버려라. 자선단체에 기증하기 어려운 상태의 물건은 이 종류에 포함된다. 그리고 버리라는 말은 가능하면 재활용하라는 뜻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일이야 쉽겠지만 환경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물건을 재활용하라. 대부분의 단체는 판지, 종이, 유리, 금속, 일부 플라스틱을 받아줄 것이다. 물론 물건을 던져버리기 전에 혹여 쓸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만약 쓸 사람이 있거든 넘겨줄 물건으로 분류하라. 비록 시간과 노력이 더 든다 해도 물건을 쓰레기 매립지나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좋은 가정에 보내는 편이 언제나 낫다. 소중한 것으로 분류된 물건들은 앞으로 계속 보관할 것이므로 그 이름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내야 한다. 즉 아름답기 때문이든 기능적이기 때문이든 당신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어야 한다. 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소중한 품목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고 물건과 작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잠시 결정 보류 상자에 집어넣어도 괜찮다.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때문에 귀중한 공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물건들의 존재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치에 합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새 가정으로 보내주어라. 마지막으로 넘겨줄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지만 완벽하게 쓸만한 물건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 물건들을 보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자유롭게 놓아주고 새로 출발할 기회를 주어라. 무엇보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물건에 매달리고픈 충동에 저항하라.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해도 심지어 그 물건을 찾을 수는 있겠는가? 그 물건이 쓸 수 있는 상태겠는가? 아니, 어쩌면 당신은 밖으로 뛰어나가 반짝이는 새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는가? 만약 쉽게 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결코 오지 않을 날을 계속 기다리느니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편이 더 낫다. 분류 작업을 하면서 넘겨줄 품목을 기부할 것과 판매할 것으로 다시 세분하라. 관대하게 마음먹어라. 당신이 사용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집에 보관해온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칭찬하라.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물건과 작별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물건을 남에게 주는데 몇 주씩 소비할 필요는 없다. 물건을 넘겨줄 가정을 찾을 시간이나 의향이 없거든 자선단체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받아줄 것이다. 구세군, 적십자, 각종 종교단체,
노숙자 쉼터, 가정폭력 보호소, 중고품 할인 매장, 노인복지관 등은 당신이 기증한 물건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당신이 버린 물건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책은 지역 도서관에, 사무용품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반려동물 용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면 어떨까?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으면 물건을 보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사실 현금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버릴 물건들의 양은 많은데 가치는 낮다면 알뜰 시장을 열거나 위탁 판매점에 물건을 넘겨라. 더 독특하거나 수집할 만하거나 가격이 비싼 물건들을 처분할 때에는 인터넷으로 눈을 돌려라. 다양한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물건 분류 작업을 시작해서 어느 물건을 어느 범주로 분류할지 알고 있으니 이제 물건을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서랍이나 벽장, 방에서 예리하게 집중력을 발휘하여 잡동사니를 제거하라. 즐겁게 작업하라.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물건들 주변에서 춤을 추며 버릴 물건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라. 물건을 범주에 맞게 모두 분류했으면 버릴 품목과 넘겨줄 품목은 이 집을 영원히 떠나가는 편도승차권을 끄는 셈이다. 그리고 소중한 품목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목표가 점점 실현되어 간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때때로 우리는 잡동사니를 몇 번이고 더 제거하려고 하지만 집을 둘러보면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쓰레기 봉투를 몇 개나 채워서 대문 앞에 내다 놓았고 물건을 몇 가방이나 가득 챙겨서 자선단체에 기증했으며 물건을 몇 상자나 채워서 사촌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도 옷장과 서랍, 창고에는 전과 다름없이 물건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당신의 집과 그 안에 채워진 모든 물건을 양동이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해보자. 잡동사니를 제거하는 일은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물이 한 방울씩 빠져나가면서 양동이가 천천히 비워지듯이 집안에서 원치 않는 물건들을 제거해야 한다. 좋다. 뭔가 진전이 보이는 듯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당신이 소유한 물건은 꾸준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위가 내려가기만을 바란다면 양동이 위로 더 이상 물을 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하나같이 양동이 안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므로 여전히 쇼핑을 다니고 물건을 사들이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받은 경품을 집으로 가져오면 바닥에서 빠져나가는 물방울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동이는 결코 비지 않고 도리어 흘러넘칠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간단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새로운 물건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와 비슷한 물건이 집을 떠나야 한다. 이 규칙은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새 셔츠가 옷장으로 들어오면 낡은 셔츠가 나간다. 새 책이 소장품 목록에 합류하면 낡은 책이 책장을 떠나야 한다. 새 접시가 들어오면 낡은 접시가 나간다. 이런 판단은 공정해야 한다. 새로 산 코트를 벌충하려고 양말을 버리거나 사무용 의자를 새로 들이는 대신 클립을 내보내는 식의 계산법은 이 규칙에 맞지 않는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고도 마땅히 자리를 내주어야 할 물건을 그대로 간직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일반적으로 상황은 이렇게 진행된다. 우리 집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물건을 발견했다고 하자. 유행이 지났다거나 망가졌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물건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낡은 물건을 버리고 더 좋고 밝고 빛나며 최신 기술을 탑재한 물건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쇼핑에 나선다.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가격도 비교하고 상품평도 읽어보고는 마침내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고 나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새로운 물건을 집으로 데려오면 낡은 물건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물건은 사용할 만큼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버리자니 아직도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그 물건이 필요할 만한 상황들을 모두 상상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 낡아빠진 물건은 장차 쓸모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지하실이나 창고에 느긋하게 자리를 잡는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는 전략은 당신이 쓰지 않기로 한 물건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집에서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시스템은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자리 잡는 것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을 속이고 나중에 물건을 없애겠다며 약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새로 산 스웨터를 입거나 새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적절히 교환할 물품을 찾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멀리스트의 힘을 불러내서 들어오는 물건을 개봉하거나 걸어두거나 사용하기 전에 나갈 물건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 나갈 물건을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낡은 물건을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서 새로 산 물건들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자동차 트렁크에 계속 보관한 적도 있었다. 정리정돈을 시작한 이상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는 규칙은 훌륭한 응급조치가 되어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개수의 한도를 정하고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 결정을 내리느라 고민하고 물건들을 내보낼 힘을 끌어모아 마침내 물건 10개를 내보내고 났더니 그러는 사이에 새로운 물건이 12개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기운 꺾이는 일은 없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매달리기만 하면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물건보다 더 많아지는 일은 결코 없다. 그보다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계속 제거하다 보면 물건 개수나 분량이 뚜렷이 감소할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